왜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죠? 남자애들은 위험을 좋아해요. 죽을 뻔했다. 게임을 하지 말라라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. 게임 아니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자, 저희는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과 그리고 아들을 키우는 그 모든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그리고 수집하고 그 좋은 분들을 소개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다룰 거냐면요. 우리 아들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제가 항상 어머님들과 상담을 나온 얘기 중에 하나 진짜 안 빠지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게임이나 유튜브 말고는 뭔가 의욕이 없다, 무기력하다, 뭔가를 안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.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름대로 좀 전달 드렸었는데요. 자,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,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박사님을 한번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께 장근영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장근영입니다. 박사님이 쓰신 책, 예. 저 다 읽어봤어요. 네. 네. 저희가 보면서,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상당수가 진짜 실제 심리학의 이론들을 기반으로 되어 있고, 요거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너무 많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. 모시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박사님 책 보면서 제일 좋았던 점이 뭐냐면, 월탱을 하는 게임 유저시다. 얼마나 하셨습니까? 월탱을 시작한 지는 한 네. 5년쯤 됐을 겁니다. 5년. 네. 약간 청소년 아들이 엄마한테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? 이게 얼마나 나쁘지 않은 건 줄 알아?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 게임을 해보면 박사님이 그들을 좀 대변해서 설명을 해준다라면 왜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죠? 남자애들의 정서 스펙트럼이 좀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. 물론 여자애들도 그렇지만 남자애들은 위험을 좋아해요. 남자애들이 감탄하는 거, 와 하고 감명을 느끼는 거는 대부분 그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을 뻔했다. 야, 나 이거 진짜 죽을 뻔했네? 이라는 거. 맞아요. 그 얘기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애들이. 저도 어렸을 때 야 죽을 뻔했어 이 얘기가 네. 대화의 시작인 경우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본능적으로 요건 하면 크게 다칠 것 같다 싶은 거가 남자애들을 끌어당겨요. 위험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이게 하고 싶어져요. 그냥 왠지 끌리는 거예요. 게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진짜 오프라인에서 하면 다 죽는 것들이에요. 터지고 추락하고 뭐 총 맞고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쳐요. 중추신경계의 관점에서는 위험한데 말초신경계의 관점에서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거죠. 현실 세상에서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데 게임 속에서는 자전거 아무리 타다가 넘어지고 절벽에서 떨어져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게임이 훨씬 만만해요. 게임 바깥의 세상은 훨씬 험악하죠. 대가를 요구하죠. 밖에서 못하는 활동에 대한 욕구를 풀 수 있다. 그렇죠. 그리고 네. 게임 바깥이 무서우니까 게임 안으로 도망가는 거죠.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일단 그 피드백이 명확해요. 그것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명확하게 주죠. 게임 끝나면 너 이번 판에서는 몇 발을 쏴서 몇 발 맞췄다. 그리고 몇 명을 쓰러뜨렸다. 딱딱 점수가 나오거든요. 사실 그렇게 명확한 긍정적인 피드백 중심으로 제공하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시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루 동안 시험 공부를 막 열심히 해도 그게 차이가 안 생기거든요. 사실 하루 공부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? 약간 달라지죠. 약간. 근데 그건 남자애들이 느끼는 그런 짜릿한 경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잔잔한 뿌듯함?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남자애들한테는 그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. 근데 게임에서는 명확하게 점수를 딱딱딱 그래서 너 지금 레벨이 이렇게 올랐어 라는 걸 딱 보여주거든요. 경험치가 그렇죠. 단 1이라도 즉각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죠. 그들의 노력을 그렇죠.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일 수 있다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게임에서는 뭐든지 해도 돼요. 게임은 참 허용적이에요. 활용적이다. 네. 게임 바깥에서 내가 뭘 하다 실수를 하면 정말 큰 대가를 치러요. 근데 게임에서는 아무리
큰 실수를 저질러도 내가 치러야 될 대가의 크기가 정말 작아요. 이런 허용적이고 그리고 피드백 명확하고 뭔가 안전한 그런 공간이니까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. 어쩌면 바깥에서 느끼고 싶어하는 경험 활동의 욕구가 부족할 때,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종종 게임에서 과하게 풀려고 할 때가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아주 잘 요약을 하셨습니다. 그러면 네. 그 이제 상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논문을 쓰실 때 이제 눈에 띄었거나 재밌었던 뭐 사례나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? 제가 책에도 썼는데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서 게임 관련해서 일이 터지는 전형적인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. 아, 예, 그게 뭐냐면 일단 애가 학교든 학원이든 끝나서 집에 오면 들어오자마자 게임을 시작을 해요.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아 그래 좀 힘들었으니까 해도 되겠지 뭐 봐준단 말이에요. 근데 얘가 계속해 게임을. 끝을 모르고. 네. 그럼 이제 점점 부하가 차오르기 시작하죠. 이놈이 어디까지 하나 보자. 아, 참다 터져요 부모님이.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이걸 하고 있냐? 라고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애는 놀래죠.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 얘기도 안 해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.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뜻밖의 화를 내요. 그리고 이제 놀래서 게임을 일단 멈추는 거죠. 그리고 엄마가 계속 화가 나 있는지 체크를 해요. 엄마가 화가 그쳤다 싶으면 이제 게임을 해야죠. 요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참다가 화를 일단 내고 나면 부모님이 그때 제일 약해집니다. 그래서 부모님 스스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 새끼가 정신을 차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. 나는 할 만큼 했다. 그리고 이제 물러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애가 부모님이 화낼 때까지 해요. 화를 내면 약해진다라는 걸 알거든요. 화내고 나면 그제서야 진짜 마음껏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이 화내는 시점이 점점 늦춰져요. 나중에 포기하죠. 그러고 우리 애는 이제 게임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시죠. 이거는 네. 너무 전형적인. 네. 근데 지금 아마 이 예.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예. 중에 예. 상당수가 내 얘긴데?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게임을 하지 말라라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. 스키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는 뭘 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뭘 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가 없다. 그럼 게임 아니면 뭘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. 애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세 영역이 있다고 보거든요. 첫 번째는 자기 건강에 관련된 거예요. 밥 제때 먹고 제 시간에 자고 깨끗하게 씻고 요 세 가지는 앞으로도 어른이 돼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.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거 있어요. 자기 방은 청소한다. 설거지한다. 뭐든 그 아이의 나이에 맞는 역할을 줘야 돼요. 그래야 가족이 돼요.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너는 공부만 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건 너는 우리 집 하숙생이다 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애가 공부에서 망하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. 집안에서도 할 일 많고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분명히 역할이 있다. 롤이 있다. 그러면 학교에서 좀 안 돼도 집이 있거든요. 그럼 이제 하나가 좀 흔들려도 괜찮은 거예요. 멘탈이 튼튼해져요. 어떤 부모님들이 우리 애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데 무슨 대화를 해요? 뭐 해봤자 뭐 오늘 공부는 잘했냐, 성적은 어떻게 됐냐, 양치했냐, 밥 먹었냐. 잔소리는 할 수 있죠. 그 대화가 아니거든요. 근데 역할을 주면 그 역할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애한테 역할을 주시라. 역할이 있어야 대화가 된다. 그렇죠. 역할이 있어야 대화가 된다.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네. 공부죠. 근데 공부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이에요. 공부는 그 중에 하나예요. 교칙 지키기, 친구들하고 잘 지내기, 선생님 말씀 잘 듣기. 그것 중에 하나가 숙제하기예요. 애가 집에 들어오면 씻고 밥 먹고 숙제하고 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. 뭔가를 하고 다 했어? 그럼 게임해. 마음대로 해.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 게임 많이 못하죠. 밥 먹으라고 하는데 나 지금 승급이에요. 이런 거 사실 봐주면 안 돼요. 아,
야, 이거는 지금 네. 우리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네. 이제 사실 이제 학생분들도 좀 있거든요. 굉장히 좀 반발이 있을 만한 네네. 발언일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? 아, 그러니까 이게 네. 승급을 아무 네.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. 네.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요. 아, 그쵸. 애가 이미 요 시간에는 밥 먹는다라는 게 확실하면 그 시간을 피해서 승급전을 하겠죠. 이게 이제 승급전을 봐주면 안 된다의 핵심은 사실 밥 시간이 언제인지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한다. 그렇죠.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엄마가 네. 정확하게 7시에 밥을 준다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너가 피해야 되는 게 맞고, 근데 엄마가 줄지 안 줄지 몰라. 근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밥을 주면서 너 꺼 이러면 그건 그거는- 또 엄마의 약속 위반이죠. 그죠? 네. 이거는 좀 부당한 것일 수 있겠다. 음.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. 많은 부모님이 저한테 우리 애가 게임을 몇 시간을 하는 게 적당할까요? 라는 질문을 하세요. 그렇죠? 그 애마다 달라요. 그리고 몇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밥 제때 먹어요? 잠 충분히 자요? 성적 안 떨어졌어요? 그리고 집안일, 하기로 한 일 제대로 해요? 그럼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. 네가 할 일 다 했니? 가 중요한 거지. 게임을 1시간을 했니? 30분을 했니?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완전 방향이 다르네요.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꽂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까인데 그게 아니고 아이로서 해야 될 일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그쪽을 키워나가는 게 맞다. 그렇죠. 그쪽 대화가 맞다. 그렇죠. 시각이 예. 바라보는 방향이 그렇죠. 조금 뒤집힐 필요가 있다.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. 게임에 휘둘리시는 순간부터 막 스텝이 꼬여요. 아, 늘 저는 부모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요. 게임은 정말 별거 아니다. 음. 애가 세상에 나가서 경험해야 될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게임이 제일 약하다.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걸 먼저 하도록 시키시라. 처음에는 애도 힘들어해요. 하지만 반복이 되면 그거 안 하면 불안해져요. 왔는데 안 씻었다? 내가 불안해. 모든 인간은 자기 루틴을 만들길 원해요. 그래서 일단 루틴을 한번 만들어주면 애가 스스로 지키기 시작해요. 내가 이걸 하니까 건강이 좋아져. 가족 관계가 집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이면 하게 되니까 그러면 집이 편안해져요. 그러니까 그 루틴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한 상태에서야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해요. 뭔가 안정이 되어야 몰입이 된다는 얘기와도 같이 들리네요. 아유, 예, 역시 진행을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루틴을 만들어주면 지가 알아서 계속 간다. 그게 이제 습관의 힘이에요. 좋아요. 자, 다음으로는 느려 터진 아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자,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, 느려 터졌다는데 왜 느려 터지는 겁니까? 3가지가 있습니다. 네. 그게 첫 번째는 진짜 느린 애들이 있어요. 진짜 네. 네. 근데 이게 애 입장에서는 열심히 빨리 하는 거예요. 최대한 빨리. 네. 근데 부모, 특히 어머니가 보시기에 느린 거죠.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실 좀 빠른 분일 수 있겠어요. 빠른 분이 본인이 네. 빠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애한테만 빠르게 기대하죠. 근데 네네. 그 느리다 빠르다는 상대적인 거잖아요. 맞아요. 제가 느린 애였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 기대를 안 하셨어요. 쟤는 원래 느린 애야 라고 생각하셨어요. 인정을 해주신 거네요. 기대를 엄청 낮추니까 그중에 잘하는 게 나오잖아요. 네. 요건 너무 빨리 했네? 조금이라도 정상 수준에 가까운 속도로 하면 칭찬을 엄청 하신 거예요. 그러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애가 점점 자신감이 생겨요. 그리고 실제로 모든 거에서 느릴 순 없고 지가 잘하는 거 조금 빨리 하거든요. 우리는 누구나 아까 향상도 원하지만 자존감도 원한단 말이에요. 내가 뭐 이건 잘한다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 느낌을 주는 걸 계속 하게 되죠. 그럼 그게 적성이 되고 키워지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낯선 상황인 경우가 있어요. 처음 해보는 거에서는 애들이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느려져요. 어떻게 보면 약간 완벽주의의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잘하려는 마음. 그런 것도 있죠. 그건 자신감이 부족이에요.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애가 뭘 했는데 잘 된 적이 별로 없으면 점점 위축이 돼요. 그러면 실수 안 하는 쪽에 집중을 해요. 잘한다는 건 이미 포기했어. 하지만 못한다는 소리는 이제 듣기 싫어. 그럼 막 조금씩 더 안전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러면
느려지죠. 실패 경험의 누적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네. 싫은 거.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땐 이게 수동 공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. 엄마 싫어라는 얘기가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 아니까 그냥 느리게 하는 거죠. 어쨌든 소극적인 반항. 소극적인 반항. 부모님이 강요할 게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건강 지키기 위한 거, 가족으로서의 역할, 그리고 학생으로서의 역할. 세 가지는 애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니까 부모님이 강요하시고 억지로 네가 싫어도 해야 된다라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요소 이외에는 굳이 부모님이 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부모님이 좀 스스로 질문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봐요. 애를 위해서 시키는 건지 부모님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서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.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뭔가 느려질 때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기질적인 거. 이건 좀 인정이 필요한 거고. 네. 두 번째는 낯선 상황이나 처음 해보는 상황에서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좀 이런 때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고. 그렇죠. 이런 부분은 자존감과 경험의 누적과 연관이 상당히 있다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이제 세 번째가 이거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거나 이거 싫은 걸 해야 될 때 맞아요. 동의되지 않은 걸 할 때 네. 이거에 대한 답은 이게 진짜 시켜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얘가 지금 완전히 동의된 상황이 아닐 수 있다. 아, 네, 이거 좀 맞습니다. 봐야겠네요. 예. 요거 세 가지. 자, 오늘 영상을 토대로 많은 분들의 생활이 나아질 것 같다. 좋고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제가 좀 궁금한 건 박사님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어떤 분이셨는지 좀 느리시다고 하셨는데 네. 혹시 부모님이 해주셨던 교육 중에 가장 고마웠던 게 있으실까요? 제가 느린 데다가 사회성이 되게 낮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어디 구석에 틀어박혀서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. 제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? 그걸 되게 걱정하셨대요. 학교 갔을 때. 근데 친구도 있고 뭐 공부도 그렇게 아주 나쁘게는 안 하니까 그럼 됐지. 그 기대를 적게 하신 게 제일 고마웠고 그리고 기대 적게 하시면서 조금 잘한다 싶으면 칭찬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조각을 하셨거든요. 늘 집에 그림하고 조각이 있어서 저도 어머니 옆에서 계속 같이 노는 게 조각하는 거였어요. 조금이라도 그럴듯하게 만들면 어머니가 칭찬을 구체적으로 요걸 잘했다. 야, 이건 정말 괜찮네? 그러니까 알아봐 주신 거예요. 그런 것들이 제가 제 자신의 느낌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준 계기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게 저한테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내가 스스로 이건 잘했네 싶으면 그냥 잘한 거예요. 그래서 제 페이스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해요. 박사님이 지금 갖고 계신 어떤 신념이라든가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네, 부모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네요. 그렇죠. 부모님 덕분이죠. 이렇게 된 것도.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많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행복의 비결이 뭐냐? 그러면 기대를 낮추는 거예요. 내가 꼭 이래야지 행복해 라는 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근데 아이에 대해서도 아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비결은 일단 아이한테 기대를 최저선으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최저선으로 하시라. 그래야 아이의 뭔가 숨겨진 뭔가를 발견하실 수가 있다. 우리 아이가 뭘 잘할까? 정말 뭘 좋아하고 뭘 잘할까? 지금은 하나도 안 보여요. 우리 애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. 그러니까 시꺼멓게만 보이는 거예요. 애야. 근데 아이에 낮춰보면 거기 삐죽삐죽 나오는 게 있어요. 그거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다. 아이가 갖지 못한 것보다는 좀 갖고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예, 말이 너무 장황한데 딱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. 맞아요. 그러니까
너무 기대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틀이 너무 크면 진짜 중요한 건 내 눈앞에 있는 우리 아이인데 걔를 못 보실 수가 있어요. 원래 기대하면 실망이 크잖아요. 기념일날 싸우거든요. 아, 네, 맞아요. 근데 또 그 기대는 낮출 수가 있죠. 맞아요. 계속 싸우면서 낮춰가지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네. 저희 이제 채널에 아들들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자, 친구들 안녕. 그 친구들을 위해 네, 아이들에게도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향상될 여지가 있어요.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정말 향상될 여지가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모습보단 미래 모습을 생각하고요. 남들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좋아졌다.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. 그런 경험이 1년, 2년, 3년, 한 10년 쌓이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 돼 있습니다. 저도 위로가 되는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도 어떠셨나요? 자,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이나 교육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분들과 강의를 좀 많이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!